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요즘 주변에서요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코로나일 수도 있는데요. 온열 질환의 경우도 증상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요 바로 안정을 취하시고요 몸 상태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자, 매일경제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누군가 뒷모습이 잡혀 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입니다. 지난 26일 미국 시각 기준으로요. 누군가에게 지금 손을 들고 있는데 이곳이 백악관의 창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집의 창가죠. 근데 그 앞에 누가 있는데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여기 좀 크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손을 흔드는 바이든 대통령의 화답을 하면서 같이 손을 흔들고 있죠. 바로 최태원 SK 회장입니다. 자, 밑에 설명이 돼 있군요. 땡큐 바이든 창가에서 배웅을 했다. 최태원 두 팔 벌려 화답을 했다.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요. SK가 미국에요. 신규 투자를 하는데 우리 돈으로 28조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발표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고맙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난 26일 최태원 회장 등 일행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 확진됐거든요. 그래서 화상으로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고맙다는 표시를 이렇게 창가에 놔서 손을 흘면서 한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보시죠. 자, 기사가 이쪽에 일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판 뭉개는 판사들 얼굴 보는데 150일이 걸린다. 그러니까 재판 첫 기일을 잡는 시간이 150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좀 더 보면요. 지금 재판 지연이 심각한데 2년 내에 1심 판결이 안 나오는 장기 미제 사건이 5년 사이에 3배로 늘고 있다. 재판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재판 시작 자체가 늦고 판결도 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야 어디 힘들어서 기다리겠습니까? 이건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시죠. 여권을 뒤흔드는 윤 대통령의 문자.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 사안을 가지고요. 여권 인사들은 기자들이 만나면 질문 공세 계속 받았습니다. 권성동의 내부 총질 이렇게 적혀있는 문자. 이게 주고받은 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죠. 대통령실은요 어제 유감 표명을 냈고요. 윤 대통령은 지금 어제 외부 일정이 있어서 뭐 기자들과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침묵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권 내에서는 이게 수습하기 만만치 않다. 그리고 지지율 역시 또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한미동맹 영웅 4만 8천여 명을 새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설치된 추모의 벽입니다. 여기에는요. 한국전쟁 당시에 전사한 미군 그리고 당시 한국인 카투사 4만 3천여 명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이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동맹의 상징 다시 한번 강조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의 의미 그리고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민현주 전 국회의원 오랜만에 자리하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싸늘한 응수입니다. 그러니까 응수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했는데 굉장히 싸늘하더라. 이런 뜻이 되는군요. 자, 첫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사적 문자 노출된 거 유감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내부 총질 당대표 뭐 이런 내용이 담긴 메신저 문자를 주고받은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여권이 발칵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습니다. 유감이다. 그리고 이 시간이 좀 지난지 이준석 대표가 뭐 어떤 생각을 밝혔는데
좀 묘합니다. 양두구육 이런 의미를 담은 글을 올립니다. 양두구육이라는 거는 이게 나쁠 때 뭔가 나쁜 상황에 쓰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양머리를 내놓고선 실제로 개고기를 파는 셈이다. 뭔가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죠.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어제 이제 외부 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대표는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제 어떻게 보면 당사자죠. 권성동 원내대표. 오전에 기자들 만나서 뭔가 발언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좀 냈습니다. 두 가지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밝힌 그대로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대통령 관련해서는 말씀 없으셨.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서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를테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건 사적인 어떤 대화였다. 그리고 별거 아닙니다.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해석이 해석을 낳고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실은요. 다음은요. 이준석 대표의 반응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보시죠. 불쾌감을 드러낸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 문자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이해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양두구육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 뭐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약간 이게 이제 글로 올린 거거든요. 말을 한 게 아니고. 근데 그래서 약간 싸늘함이 느껴지긴 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음은요. 이준석 대표가 SNS에 이제 입장을 낸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쓴 글이에요. 그리고 지금 울릉도에서 넘어와서 포항으로 건너왔다고 좀 알려져 있죠. 근데 울릉도에서 쓴 글인데 이렇습니다. 좀 크게 보죠. 그 섬에서는 그러니까 섬에 가서 섬을 또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섬이에요. 보통 본인이 있는 곳은 이 섬이잖아요. 근데 이 섬이 아니고 그 섬입니다.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좀 떠올린 건가요? 아무튼 이렇다는 겁니다. 그 섬에서는. 그래서 이 그 섬은 이게 여의도 정치권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아래로 갑니다.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팝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이 섬, 그러니까 이 섬이니까 본인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릉도. 그럼 본인은 이 섬은 솔직하지만 그 섬은 이게 속다르고 겉다르다. 이렇게 뭔가 불쾌감을 나타낸 겁니다. 일단 이 반응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가요. 어제 이게 사태가 좀 이렇게 뭔가 이 파문을 일으키는 과정에 대해서 뭔가 이제 수습을 하려는 설명이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고 정치를 하신 분인데 상황을 충분히 미뤄 짐작하실 테고 특별히 오해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특히 이 부분. 별다른 오해 안 할 걸로 봅니다.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하자 조금 시간이 지나자 보란 듯이 이렇게 밝힙니다. 언론에.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정면으로 받아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박찬원 교수님. 일단 뭐 상황은 이래요. 좀 험악합니다. 분위기 자체가요,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말들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요. 자, 지금 상황은 벌어졌어요. 그리고 뭔가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 윤심이 이렇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입지는 가뜩이나 지금 경찰 수사도 있는데 더욱더 좁아진다. 정치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더 빠질 것이다라는 쪽이 하나가 있고요. 반면에 이 정도면 동정론이 일고 2030의 지지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재기를 도모할 발판이 된다. 이렇게 전혀 다르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 박찬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한 일주일 정도 자맹 아닌 자맹을 했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당원들 만나고 다니고, 그다음에 입당 원서 뭐 독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목소리를 좀 줄여왔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특별하게 설화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여권의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미운 신우의 역할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증거가 이제 딱 드러난 겁니다. 뭐 여권에서는 지금 예. 그 문자의 어떤 형식을 두고 사적 대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언론이 주목하고 국민이 주목하는 거는 내용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쇼킹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까지 해온 말과 이 소위 사적 대화라고 하는 텔레그램의 그 문자가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정치인은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진정성 또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이런 이제까지 그럼 거짓말 해온 건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딱 먼저 이미지가 다가온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됨으로 이래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가만히 있는데 골이 들어가는 이런 형식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지금부터도 그렇고 앞으로 지난 한 일주일 동안도 그렇고 예. 이제까지 조용한 행보를 해온 것은 이런 여권 내에서의 어떤 그 문제 이런 예. 것들이 불거지는 것이라고 언젠가는 터질 거다 이렇게 기다려 왔고 예. 그 기다린 것이 이제 마침내 때가 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제는 어디 가서 권력 투쟁에서 밀렸고 찍어내기 당했고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바탕이 됐다. 그러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와 운명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뭐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물론 검찰과 경찰의 소위 성상납과 관련된 수사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예. 그거는 이제 형사법적인 문제이고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까지 대선 과정에서부터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윤핵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예. 이 윤핵관의 역할과 위상이 어떤지를 이번에 그 문자가 보여줬잖아요. 당과 대통령 사이에서 소위 말해서 사적 대화 따로 공적 대화를 따로 한 예. 그걸로 인해서 당이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결국은 당이 지지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그동안 진단해왔고 주장해왔는데 예.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2030을 비롯한 소위 중간층의 어떤 그 동정론 또는 여론적 지지 예.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을 계기점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2030의 지지를 다시 한번 굉장히 확인하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쪽과 완전히 등을 진 상황에서 정치적 입지를 찰 수 있을까?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요. 조금 더 넓게 보면은요. 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그 다시 당 대표 간의 갈등, 세종시 갈등을 좀 돌이켜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당 내 야당이 되는 것과 대통령과 각을 틀었을 때 그것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은 향후에 여권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세종시 논란에서 박근혜 대표의 포지션이 정확하게 여당 내 야당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정치적인 그런 그 반등 또는 정치적인 확대를 노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의 윤핵관 어떤 프레임은 예. 이번 그 문자 논란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해온 윤핵관 프레임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 추측을 예.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장기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후반기에 들어섰을 때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당의 중진 또는 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어떤 목소리를 좀 소개해드리죠. 먼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언론에 이런 입장을 좀 냈죠. 대선 전부터 잠재적으로 내재돼 있던 게 집합에서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터질 게 터진 거다. 대선 때부터 그랬다 원래. 그리고요.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아주 열심히 한 건 사실이다. 뭔가 공을 좀 인정해요.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껴안지 않았으면 선거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역시 이준석 대표의 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도 이 대표를 감싸주고 않았으면 좀 더 근사하게 보일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이준석 대표 쪽으로 기울어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대통령이 좀 끌어안지 그러셨습니까? 라고 약간 지적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한때는 전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경선 때 경쟁자였죠. 근데 본인이 당시에 만들었던 청년의 꿈이라는 이런 이 어떤 소통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한 청년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뭔가 약간 글을 올리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좀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죠. 다음 보시죠. 그리고 또 이런 입장도 내요. 대통령도 사람인데 당대표가 화학적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내부 불화만 야기하는 것을 보고 어찌 속내를 계속 감출 수가 있었겠는가. 여기는 이준석 대표를 좀 비판하는 입장인 거죠. 다음입니다. 이제 그만들 하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좀 해야 된다. 이러다간 어렵사리 잡은 정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당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뭔가 질타하죠. 다음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돌봐라. 근데 전체로 보면 이준석 대표를 좀 비판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자, 민윤주 전 의원님. 네.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의 요 반응. 네. 이준석 대표가 좀 문제가 있었다. 지금까지. 이제는 좀 자중하고 있어라. 이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여의도권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았었어요. 예. 근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대선 때 이준석 대표의 소위 말하는 가출 사건 2번인데요. 예. 첫 번째 이제 울산으로 가서 윤석열 때 후보 시절이죠. 후보 때 가서 어쨌든 가서 이준석 대표와 이제 포옹하고 언론 앞에서 사진을 찍었죠. 그렇습니다. 화합에. 예. 그다음에 또 한 번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의 당무 거부가 있었죠. 또 한 번의 가출이 그렇죠. 있었어요. 가출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사실 조금 화합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당시에는 첫 번째 가출 당시에는 당원들로부터 이제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빨리 가서 껴안어라, 포용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당원들로부터도 사실은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선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왜 자꾸 당대표가 선거의 총책임자가 저렇게 분란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느냐에 예. 대한 이제 논란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런 경험들, 사건들을 통해서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신뢰관계가 약간 좀 예. 약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평가나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자 그리고 이제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아마 홍준표 시장은 그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부터 있었던 그런 앙금들이 있는데 예.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좀 자중하고 대통령이 좀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은 약간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좀 자중하고 잘하세우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좀 그렇죠. 끌어안으셔야죠. 이런 쪽으로 좀 갈려 있어요. 더 권력과 권한이 큰 대통령이 좀 예. 끌어안아주면 어떠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대구시장 입장에서의 발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으로서 광역단체장으로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예산 협의도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러니까 반영이 아무래도 되고 있고. 대통령과는 좀 가까워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선 당시에 경쟁자였기 때문에 음. 이제는 대통령을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좀 지금 발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홍준표 시장의 아주 전형적인 정치적인 발언의 그 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제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관련해서 이제 권성동 대표 이 문자 사건의 핵심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경찰 수사 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가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그렇죠. 운명을 사법적 결정할 것이다. 판단이거든요, 네, 그거는요. 네. 지금 사실 윤리위의 징계를 받고 당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거든요. 예.
여전히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데 징계를 받은 대표의 행보가 저것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느냐 예. 이런 측면에서 사실 걱정과 우려가 많아요. 그런데 이 권성동 대표의 문자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이준석 대표가 조금 자맹하거나 정중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대통령실과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되는 집권 여당의 모습보다는 이준석 대표와 그를 둘러싼 분란, 당내 분란 이것이 더 주목을 받게 되니까 집권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가 다시 살아나느냐,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를 하느냐 아니냐, 뭐 대통령이 확실하게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준석 대표는 사법적인 이 문제에 치중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물론 본인의 신상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로바로 받아치는 SNS 메신저를 통해서 봤자 여전히 집권 여당의 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 이준석 대표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 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거기는 지금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뽑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우리가 주목을 봐야 되는데 여당이 너무 요란하니까 우리가 도대체 빛을 못 본다. 뭐 이런 반응까지 좀 있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말씀하시죠. 저 홍준표 대구시장의 저 발언은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어. 왜냐하면 고위 공직자, 정치인, 권력자들은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사람입니다. 다 퉁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대통령이란 자리에 맞는 사람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게 국민의 판단을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거 굉장히 비겁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소통 홈페이지에 어떤 이제 회원들이 쓴 글에 대한 반응, 대통령 사람이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 직무 대행을 맡고 있잖아요. 그 얘기 좀 해보죠. 기사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권성동 원톱 체제. 그러니까 최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를 여러 번 해요. 어제까지 하면 3번 사과를 한 거예요, 최근에. 본인의 과거 앞서서는 뭐 말실수 그리고 어떤 야당과의 어떤 합의 내용에 대한 또 사과도 있었잖아요. 근데 연거푸 지금 3번 사과를 했는데 그러자 비대위냐 조기 던대냐 공방이 재점화됐다. 이 뜻은 지금 권성동 체제 갖고 안 된다. 뭐 이런 전제가 깔리잖아요. 그러면은 문자 유출 사태 이후 당내 감론 을박이다. 이준석 수사 지도부 개편 변수가 될 듯. 그리고 당권 주자들 뭐 여기 또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안철수, 김기현 등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김기현 의원이 관련된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영상 있습니다. 보시죠. 권 대행님이 취임 100일 정도 됐는데 벌써 사과를 3번 했거든요. 중진들으로서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걸 가지고 여기서 또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퇴 이야기까지도 거론하시는 의원들도 그리고 계시고 뭐 그런 정도를 하시죠. 어제 여당 분들은 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다 저 정도에서 제가 뭐 말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고요. 뭐 이 정도 하시죠. 그리고 그냥 갑니다. 그냥 반복된 모습이었습니다. 마음평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권성동 의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는데 뒤에 보면 이 뒤쪽이 사진 기자석이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핸드폰을 딱 꺼내서 이걸 본 거예요. 찍혔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냐는 거죠. 본인은 이게 이제 우발적인 일이었다라지만 일각에서는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시각도 여전히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려줄까? 핵관 중에 핵관이 누군지 윤심이 누구한테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인 거냐? 요 만평의 시각은 그런 거죠. 이렇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권성동 원내대표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일각에서 지금 당일에 나오는 조기 전대나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권성동 대표가 직무대행을 계속하는 한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시네요. 미래가 없어요. 그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은 그냥 무능하면 되는데 자꾸 저렇게 일을 벌리잖아요. 예? 벌써 검수완박법 충분한 당하고 교류 안 하고 합의해 와서 온통 당이 소용돌이 쳤잖아요. 두 번째는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뭐 9급 그 해명 과정에서 또 7급 하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뭐 9급을 했다는 또 엉뚱한 또 해가지고 청년들이 더 분노를 샀잖아요. 예. 이번에 문자 메시지 3번째예요. 아. 그러니까 한두 번은 봐줄 수가 있는데 예. 3번이라는 건 너무 지나치죠. 저건 무능하고 경솔한 거죠. 예, 무슨 일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예. 본인 자체가 저는 이 윤 핵관이라는 위상을 자꾸 과시하려다 보니까 저런 게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문자 메시지 공개한 게 의미가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한테 불편한 속내가 있다는 거 하나 확인한 거죠. 예. 두 번째는 권 대행 체제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있구나 예. 이거잖아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강기훈 뭐 자유새벽당 대표 뭐 얘기 나온 건데 예. 저는 문자 공개 저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발적 공개라고 봐요. 저거는 지난번에 왜 어부들 북한 보낼 때 그것도 예.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국회에서 그 안보실 2차장이 그때 김유근인가요? 그분이 근데 문자로 문자죠. 공개가 됐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하면은 초선 의원도 저건 기본입니다. 카메라가 항상 비추고 있다는 거. 앞서서 며칠 전에 당 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 본회의 열 때 국회의원들 문자 조심하세요 이런 공지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전 다 아는 사실인데 예. 저거 했다는 거는 나 대통령 신임이 이 정도야. 뭐 100% 일부러 공개는 안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권력은 측근이 때문에 망하고 예. 원수고 재벌은 예. 핏줄이 원수라고 어느 정치인이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윤핵관들이라는 사람들 김건희 여사 관리부도 그렇고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저는 치명적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의 반복된 실수 예.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또 메시지 태도를 또 확실히 하지 않는 거 이게 지지율에 저는 영향을 준다고 봐요. 예. 경제가 나빠서 경제 지금 나쁜 거는 세계적인 요인이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잘못한 게 많아요. 이제 2달, 3달도 안 됐는데요. 예. 가장 큰 건 태도의 문제인데 저는 윤 핵관이라는 사람들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최고위원들도 당 대표가 그만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자상으로 보면 대통령의 신뢰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신뢰가 있다는 거 그거 갖고 하나 버티는 거죠. 여태까지 능력이 하나도 입증된 게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최고위원들이 결의해가지고 예. 전당대회는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사고가 됐기 때문에 예. 내년 1월 달에는 이준석 대표가 뭐 사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잘 되면은 복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저는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비대위로 가려면은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최고위원들도 지금 의자에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책임 안 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무능하고 경솔한 저 당 대표 권한 대행. 그러니까 당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빨리 결단을 권성동 대표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뭐 과거에도 사실은 당 대표가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연쇄 사퇴로 뭐 지도부가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요. 다음은요. 이번 문자 파문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름이 하나 있죠.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도 누구인가 굉장히 궁금증을 낳았는데 기사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문자에 여기 이제 문자를 보겠습니다. 이 문자입니다. 여기 보면 위에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가 있고요. 뭐 여기 엄지척도 있고 이것도 어제 꽤 화제가 됐어요. 이 엄지척이 뭔가 하고 뭐 이게 뭐 과일을 뭐 약간 그린 거라 그러는데 근데 그 밑에 보면 강기훈과 함께라고 돼 있죠. 그리고 뭔가를 쳤어요. 그러니까 미리 완성된 문자가 보여지잖아요. 그 이 메시지를 쓰면 근데 뭐 들어가는이라는 게 예시로 나왔으니까 뭔가 들 뭐 이런 걸 친 것 같아요. 강기훈과 함께 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요 이름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누구인가 과연 그러면은. 여권에서는 1980년생이고 우파 성향의 정당 대표 출신. 그리고 대통령실의 설명은 동명의 이름을 가진 인물이 지금 행정관으로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근데 저 문자 속의 인물과 이 인물이 같은 인물인지는 모르겠다. 추정은 되는 거죠. 채용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추천 여부는 모르다.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그 답변이 있었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비서실에 같은 이름을 가진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기획비서관실에서 기획비서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일정 관리, 일정 조정 뭐 이런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직 정식 발령이 나지 않아서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경로에서 예. 권성동 대표의 추천이 있었거나 권성동 대표랑 인연으로 들어오신 게 맞는지 아닌지 그 경위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뭐 설명을 했는데 그게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같은 이름의 누군가 있다. 김상일 평론가.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그게. 네. 그걸 보냈을 거예요, 쳐서. 이름을 특정 인물. 근데 그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행정관으로 보인다. 네.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도 아니고 행정관 수준의 직원으로 보이거든요. 뭐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는 아직 100% 확인 안 됩니다만 이 이름을 왜 여기다 보냈을까요? 그 같은 인물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예. 그 업무가 일정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종의 어마어마한 문고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내용을 좀 유추해 보면 뭐 강기훈과 함께 뭐 들어가는 일정을 뭐 같이 조정을 해보겠다든가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유추가 되는데요. 뭐 지금 하는 역할이 굉장히 어떤 그 일정 조정이라는 굉장히 실권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젊고 극우 성향의 정당을 창당한 그 당의 대표를 역임한 그런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청년 정치인들의 지금 뭐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을 이준석 대표를 지금 일종의 찍어낸 듯한 모양을 지금 보이면서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 대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는 인물이니까 썼을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대통령도 알고 있는 인물이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민윤 전 의원님, 지금 김상일 평론가께서 이준석 대표, 어떤 청년이라는 상징이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대체 인물을 찾고 있는 거다. 그 가운데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강기훈 지금 전 당대표인가요? 예. 어쨌든 자, 우파 지금 뭐 같은 당대표.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모르는데 지금 다 이제 그 추측인 거잖아요. 예. 그 권성동 대표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왜 저 문자가 저만큼까지 나왔는지는 사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다 추측이고 이제 예상인 건데요. 이준석 대표의 이제 이슈 이후에 대통령실과 당에서는 사실 청년 정책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야 되는가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강기훈 대표가 이제 뭐 정당 대표 역할을 했고 청년으로서 대선 때도 어느 정도 조언을 했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지금 공석 상태를 메꾸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예상 추측들이 나오는 건데요. 저도 추측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 만일 그 말이 맞다면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대선 전후로 사실은 전통적인 보수층 말고 청년층들이 정말 많이 지지를 해줬어요. 지금도 아직도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반은 그 청년층들은 전통적인 보수들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라든지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선호하는,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 실정과 오만에 대해서 심판하고 새로운 인물이 좀 들어와서 다시 만들어달라. 이런 차원에서 청년 정치에 청년들의 표를 그러니까 표심을 샀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나오고 있는 이 강기훈 대표를 통해서 그것들을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국민의힘이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께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거 있는데 이건 시간 지나면 다 확인이 될 겁니다. 지금요. 네. 같은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설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못해 먹겠다. 소환.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이렇게 굉장히 회자가 됐던 표현이 있는데 이게 다시 불러들였다 이 표현을 이런 뜻이 될 것 같네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당 윤 대통령 처음 발언, 대통령 처음이다 이 발언 얼마 전에 있었죠? 이 발언이 적절했냐 이렇게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에 못해 먹겠다 말했다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라면서 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을 다시 소환했어요. 어제 대정부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자, 그럼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어떤 질의응답 내용이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출근길 인터뷰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안입니다.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요. 최근까지 있었던 답변 중에 제가 놀라웠던 부분은 대통령은 처음이라라는 발언인데요. 이 발언의 의미는 차지하고 이 표현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그 국회에서의 그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잘 진전이 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정말 못해 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들께서 대개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까지 익숙하던 그런 환경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종의 좀 그 전체적인 그 본인이 행동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적절치 않을 때 그런 말씀을 좀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을 좀 기가 막히게 하죠. 대통령은 처음이시지만 총리께서 총리를 두 번째 하십니다.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의 총리 두 번 하시는 말도 뼈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왠지요. 자, 다음 기사 보죠. 야당 반응이 좀 적혀 있습니다. 자, 한덕수 노무현도 못해 먹겠다 했다. 야당 아니 실언을 감싸려 고인을 이용합니까? 또 이런 반발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야당의 비판에 한 총리 답변 논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시환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발언 자체도 부적절했다고 봐요. 현직 대통령을 모시는 총리로서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셨던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된 대통령의 발언을 굳이 끌어와서 이야기했어야 되느냐. 예의 문제를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저는 충분히 그런 지적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형식 문제는 둘째치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못해 먹겠다는 발언은 2003년 5월 발언이거든요. 당시에 5.18 시위와 관련해서 보수와 진보의 샌드위치된 상황 속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고 하는 발언에 의도가 분명했어요. 자, 법을 지키면서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한 수사로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 6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발언은 내용 자체도 김건희 여사의 관리 문제였어요. 즉 사안이 다릅니다. 국정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집안 단속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 지인이 또 동행하는 문제였고, 자, 그리고 메시지의 방향도 아예 없었습니다. 메시지 방향이 뭐였냐 하면은 모르겠다. 방법을 알려달라.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출근길 문답 시간이잖아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르겠다. 방법을 알려달라. 대통령 처음이라서. 라고 나온 발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메시지의 방향이 없어요. 그럼 이 얘기를 들은 국민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본인 집안 문제도 단속 못하면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것과 19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화법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한덕수 총리가 현직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끌어붙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윤석열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총리가 국회에서 좀 변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처음이다. 사실 국민들한테 충격을 많이 줬거든요. 대통령이 처음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충격을 많이 줬어요. 모든 대통령은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단임제라서. 그래서 대통령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을 그때 대통령 못해 먹겠다 했으니까 그때도 상당히 충격을 줬거든요. 그거를 좀 활용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는 되지만은 한덕수 총리 이코르 변신의 귀재잖아요. 변신의 귀재.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하여튼 고향도 뭐 전주하고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대통령 바뀔 때 하여튼 자리를 항상 놓친 적이 없잖아요.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제 기억으로는 주미 대사를 했는데 그때 조문을 안 왔다고 그래서 그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격분을 했던 저 기억이 있어요. 예, 나중에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좀 그 억한 심정,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섭섭한 감정을 갖고 그렇죠. 있다. 뭐 그런 걸 좀 자극했다는 측면에서 예. 민주당이 저렇게 좀 발끈한 것 같은데 저는 뭐 말 정도는 저는 뭐 이해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출근길 약식 그 문답 기자회견에서 저런 실수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진짜 할 일은 이거를 앞으로 실수가 없게 좀 정제된 여과된 발언이 좀 나올 수 있게 그걸 뭐 횟수를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좀 길게 한다든가 예. 굉장히 대통령이 언론에 자주 나서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예. 그건 칭찬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저게 또 언제 또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말 실수라는 게 애드립으로 하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를 총리가 좀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상의도 하고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뭐 사회 분야 질문이었는데 뭐 몇 가지 귀를 잡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역시 이것도 이제 여권과 좀 관련이 있어요. 이제 경찰 관련된 내용 계속 이슈가 돼서 어제는 사실은 조금 뭔가 좀 이 수습이 되는 단계로 가긴 했죠. 이겁니다. 자, 끌어오르던 경찰 하루 만에 14만 전체 회의 요거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한 거예요. 어제 오전에 취소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죠. 강경론에서 한 발 빼는 경찰. 이유는 경찰국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좀 뭔가 시기상으로 좀 이미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고요. 더는 장외가 아닌 국회 시간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결할 일을 호소하는 게 낫다. 뭐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총경들도 충분히 환기시켰다. 내용에 대해서.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거 회의해야 된다. 이런 강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모건 불씨가 꺼진 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찰국 설치는 이제 지나갔어요. 뭐 설치하기로 결정이 된 거니까요. 다 절차를 통과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경찰대학 개혁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좀 부각이 됐죠. 그런데 이런 지적이 나와요. 아니, 경찰대학 출신 경찰청장 후보자를 앉혀놓고 경찰대학 개혁을 한다. 그리고 인사 편중이 너무 심하다. 이 대학 출신에. 그런데 청장이 경찰대 출신이에요. 이건 뭡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 경찰대 출신 고위직 등 뭐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불공정 논란 계속됐지만 경찰국 신설 시점에 문제를 부각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 갑자기 이걸 강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 이슈고요. 일단 지적이 나온 게 경찰대 졸업하면은 경위다. 경위는 7급에 준하는 공무원이거든요. 아니, 경찰대 나왔다고 경위로 바로 가는 게 어딨냐. 순경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냐. 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게 개혁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다음입니다. 경찰대 불공정 발언 역풍이 불었다. 그러면은 판사 검사가 임용되자마자 3, 4급 받는 거는 괜찮습니까? 다른 고시, 고등고시 5급이잖아요. 과거의 외무고시, 행정고시 다 5급 공무원입니다. 근데 판사 검사는 임용되면 3급, 4급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왜 높습니까? 이건 무슨 근거입니까? 이렇게 또 제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풍.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상일 평론가. 앞서서 경찰대학 개혁. 이게 뭐 일부에서는 미리 생각했다 이런 설명도 있지만 갑자기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심을 사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온 말 같고요. 내로남불을 넘어서 우월주의가 있는 분들이 아닌가. 우월주의요? 예. 우리는 우월하다. 예? 뭐 경찰들은 좀 약간 뭐 식민지 국민 취급하는 뭐 이런 그런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검찰과 경찰을 했을 때 경찰이 우월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 시민사회나 이런 곳에서 검찰이나 이런 조직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반복되는 것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본인들의 입장도 좀 감안을 해서 예. 경찰들은 좀 대우를 해줄 만도 한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하는 거는 괜찮고 당신들이 하는 거는 안 돼.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겁니까?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을 넘어서 또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거의 우월주의적인 사고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국을 통해서 우리가 경찰을 지배적으로 컨트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허위 답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이 보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요. 예. 심의 의결 기구예요. 예산, 법률, 뭐 주요 정책, 예. 뭐 장비 모든 것을 여기서 의결하지 않으면은 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경찰위원회를 잘 구성하면은 경찰 통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이번에 아예 기존에 있는 경찰위원회를 다시 한번 강화하든가 구성을 그렇죠. 잘하면 구성을 되지 뭐 않겠습니까? 재구성을 하던가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만이 경찰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어. 이런 사고를 가진 듯한 지금 모든 일련의 일들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됐고 오만한 태도다. 이렇게뿐이 저는 판단이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과거에도 좀 지적이 있었어요. 왜 판사 검사는 이렇게 임용됐을 때 급수가 높은가? 근데 지금 경찰 대학 출신이 불공정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하면서 거기는 왜 바로 경입니까?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경찰대 관련해서 문제는 예. 지금 경찰대 특정 대학을 나오기만 하면 예. 어떠한 제도화된 제도권 내 어떤 시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7급으로 임용이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경위로. 예. 그리고 경찰 내 승진 사다리가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들 사이에서 승진 사다리가 다르다는 건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그것도 지적을 많이 받았죠. 네, 대중적인 영화에서도 뭐 거의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비경찰대 우린 경찰대 출신 예. 아니라서 승진 안 됐어. 이런 것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나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제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저는 기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사실을 통한 이제 임용 문제는 조금 예. 다른 것이 사실의 특정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사실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이후에 임용이나 승진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시험을 통과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그 제도화된 사법고시를 통과해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예. 있죠. 변호사 시험 보고 하기 때문에 이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어. 만일에 이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법조계 내에서도 승진 사다리가 공정하게 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짚어보아야 될 것이죠. 그 저는 이상민 장관의 이 문제 제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다만 경찰대를 폐지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는 경찰 내에서 승진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경찰대를 나왔던 비경찰대를 나왔던 자기 역량에 따라서 승진할 수 있는 이 기회 구조를 만드는 데 좀 초점을 맞추면 지금의 논란은 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요. 사실은 같은 네. 고시를 붙었는데 왜 판검사는 3급이고 행시는 5급이냐. 이 불만 제기도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렇죠. 이건 왜 어떻게 판사와 검사는 이제 이렇게 더 직급이 높냐. 예. 행시는 5급으로 시작하거든요. 예. 사실은 행정고시의 문제는. 이건 이제 사회적 가치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처음에 이렇게 설정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변호사로 바로 인간되는 바로 나가는 분들과의 그런 사회적 대우 예. 차원에서 판검사에게 3, 4급 임용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 이걸 공론화가 돼서 이것도 이슈가 문제가 된다면 이 문제도 한번 제도개혁에서 다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대가 독점하고 있는 이 승진 구조를 갖다가 그 문제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네. 보니까요, 다들 좀 생각해볼 지점들이 있네요. 경찰대 약간 인사 편중. 그리고 왜 판검사는 3급, 4급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이 뜻이 되네요. 4번 벌어졌다는 뜻인데요. 자, 어떤 기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경 법카 의혹 참고인 조사를 받은 40대
숨진 채 발견됐다. 어제 저녁에 좀 들려온 소식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이거 대선 때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법카 의혹입니다, 이른바. 근데 지금 조사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부름 동원 공무원의 지인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이 되는데 숨진 채 발견됐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 설명은 뭐 피의자 전환 가능성 없었다. 그냥 참고인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숨진 채 발견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선 때 당시에 기억을 돌려보면 당시에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어떤 의혹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도 사망인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까지 포함하면 4번째다 지금. 그래서 이게 뭡니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뭐지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 기사 인터넷에서 보시면요 댓글도 참 많이 달려 있고 그래요. 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윤영걸 전 대표님.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기사는. 뭐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일이죠. 예,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뭐 이재명 그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 그 법인카드 유용 사건 지금 예. 계속 수사 중이잖아요. 예. 근데 그 측근 김혜경 씨의 측근 공무원의 지인이래요, 이분이. 근데 40대고 근데 이제 경찰에 의해서 조사를 받는데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지금 조사를 받는다는데 그 사이에 저렇게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는 벌써 이게 4번째 돌아가신 거거든요. 뭐 이재명 뭐 후보하고 뭐 관련이 있는 거는 뭐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그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중에 지난번에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거나 그렇죠. 뭐 참고이거나 이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장동 관련 수사해서 그때 왜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하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 예. 극단적인 선택했죠. 지난 1월 달에는 변호사비 이재명 예.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 녹취 폭로자도 또 갑자기 또 사망하신 걸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번이 4번째가 나타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이런 참 안타깝고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찰이나 검찰들이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좀 지나치게 뭐 공포감을 준다든지 혹시라도 좀 그럴 개연성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검찰이나 경찰 수사 당국들이 좀 이거 좀 관리를 좀 더 하는 방향으로 좀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직접적인 아직 인과관계가 뭐 있는 건 설명이 나오진 없습니다. 않았는데 하여튼 검찰이나 경찰이 부른다는 소식만 들어도 신경 안정제 먹어야 겨우 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불행한 사태가 이제는 좀 그만뒀으면 합니다. 아니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뭔가 협조가 필요한데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민유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게 다른 정치인들 관련된 뭐 예. 수사나 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데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 계속 상황이 지금 나오는 굉장히 좀 거죠. 주목을 받는데 뭐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그쵸, 뭐 그럴 뭐.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도.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국민들이 이제 갖는 의구심은 왜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 아닙니까? 대장동 지금 의혹 사건은 지난 대선 때부터 굉장히 결정적이었고요. 예. 특히 변호사 대납 의혹은 지금 수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예. 되고 있고 뭐 기소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결정적인 사건에 관련돼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만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경찰 조사나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사가 있는데 꽤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기사 어제 저녁부터 좀 나온 기사입니다. 민주당과 좀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소개해드리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 4달 4일 형기 마치고 출소. 벌써 이렇게 다 됐나요 지금요? 시간이. 자, 안희정 전 지사 측은 뭐 경기도 양평에 머물 듯하다. 그리고 대외 활동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지금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어떤 이렇게 지도부의 교체 시기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사면과 관련해서 김경수 전 지사 얘기도 나왔는데 안희정 전 지사가 4달 4일 출소가 돼서 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복권 문제는 또 별도로 있지만 글쎄요. 어떤 민주당 내부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희정 전 지사의 영향력은 사실상 소멸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안희정부터 시작해서 박원순 전 시장까지 지난 5년간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한 흑역사고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 자체가 너무 그렇죠. 민주당에는 뼈저리게 아픈 부분이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의 어떤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특히나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성비위 사건, 최근에 민주당 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 수위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안희정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한다? 안희정 전 지사를 소환해서 뭐 당내에서 누가 뭘 한다? 이런 경우는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이죠. 그렇기 민주당 때문에 자체가 큰 부담일 수 있다는 거네요. 완전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손절 이 두 단어로 요약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 측 설명 대외 활동 어렵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좀 들여댈 것 같네요. 그러면 상황은요. 전쟁 중인데 패션 화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전쟁인데 패션 화보. 이게 같이 가기가 어려워 보이는 내용인데요. 확인해 보죠. 진짜 전쟁터에서 포즈를 취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 보그 화보 논란. 보그 이게 패션 잡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진을 찍었군요 지금. 일단 여기 위에 부부가 나온 사진 여기 보시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가 촬영을 한 건데 부부가 이렇게 뭔가 배경을 하고 사진이 대단한 전문가가 찍었겠죠. 이런 화보니까요. 이런 모습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부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가 혼자 나와서 어떤 걸 배경인데 약간 전쟁 분위기가 난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찍은 이렇게 화보가 나왔군요. 이게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의 대통령 궁 등 배경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런 반응이에요.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한가하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런 지적.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반응. 갈린다고 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시영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부적절하죠. 모든 잡지나 사진 취재, 기자들의 취재에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물론 뭐 패션 잡지라고 그래서 배경 사진이나 또는 인터뷰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전쟁의 참상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이미지라면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 사진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절박성이나 또는 전쟁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참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몽환적이고 마치 전쟁과 동떨어진 뭐 어떤 상상 속의 어떤 인물들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의 맞나? 분위기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저께 우크라이나 관련된 기사에는요. 미사일 피격으로 가족이 숨진 가족들의 오열 사진이 전 세계를 도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몽환적인 사진을 가지고 패션 잡지에 나오면 이게 도대체 국민들의 어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전쟁 참사를 알리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본인들의 어떤 뭐 스타성인 건지 도저히 저기 취지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예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 출신이라지만 화보를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얘기할 수 있는 사진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이해는 되죠. 뭐 전쟁이 5개월 넘었는데 외국의 지원 없이는 전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많이 알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많이 나갔죠. 근데 알리는 게 하필 패션 잡지였어요. 그렇죠. 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럭셔리 부자들 보는 그 패션 화보집이거든요. 거기에 인터뷰까지 하고 사진 내는 거는 너무 좀 자신이 연예인하고 좀 혼동한 거 아닌가. 너무 나갔다고 보십니까? 너무 저는 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이라는 거는 본인 부고 기사 빼놓고는 기사 나오는 건 무조건 좋지요.
네, 다 좋아하잖아요. 하여튼 울다가도 카메라 비치면 웃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는 가지만은 저 패션 잡지에 나온 거는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사진 볼까요? 일단 여기 큰 사진. 부인 혼자 나온 찍은 사진인데 뒤에는 뭐 총탄 자국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전쟁 분위기가 나는 배경으로 이렇게 찍고 부부가 같이 나와서 옆에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 있는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무기 수출 내용입니다. 기사 먼저 하나 있습니다. 나토 국가의 10조 원대 수출. 이게 1차입니다. 1차로 일단 10조 원 정도치가 가는 거예요. 방산이 사상 최대 실적이다. 자, 폴란드에 이렇게 우리가 무기를 판매하는데 FA-50 공격기. 이거 우리가 만든 연습기인데 이걸 변형하면 공격기가 되거든요. 48대, K2 전차 900여 대, K9 자주포 600여 대. 합쳐서 10조 정도 된답니다. 국산 군용기, 유럽 시장의 첫 진출. 일단 나토 국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기가. 그렇다면 나토는 어떻게 보면 국방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국가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단가가 낮고 유지비 적어서 한국산 선호한다.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그런데 폴란드가 왜 이렇게 많이 샀는가? 무기를 갑자기.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놀란 폴란드 한국 무기 25조. 앞서선 10조인데 25조거든요. 1차로 10조고요. 향후 10년간 9배를 15조 정도 더 할 수 있답니다. 합하면 25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규모의 이제 방산 수출이거든요. 자, 이게 또 전쟁의 여파일 수도 있는데 김상일 평론가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장면인데요, 이게 지금요. 일단은 뭐 성과고 뭐 경제적으로 좋은 소식이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수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조금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는 경제적으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자주국방력을 좀 높이는 데도 우리나라 무기의 기술력이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자주국방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건 우리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자긍심이 돼서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매진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좋지만 어쨌든 무기를 팔아서 잘 산다. 그 나라가 잘 산다. 뭐 그게 영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자주국방 기술력을 높이는 데 조금 더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데 좀 집중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한번 무기 체계가 도입이 되면 그것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또 뭐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글쎄요, 뭐 의도치 않은 한국으로서는 좀 좋은 기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금액은 엄청납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다만 이제 이게 전쟁의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지만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방산 산업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이 무기들 이름 적혀 있는데 이게 다 기업들이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지금 굉장한 수주를 사실 한 셈이에요. 그래서 뭐 기대를 낳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토 국가에 일단 무기가 우리가 진출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나토 국가도 대단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한 무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럽이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 마지막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수상한 외환 거래가 7조 원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수상하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이걸 모르겠다는 뜻이 되죠. 이게 코인 환치기, 자금 세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 금융당국도 아직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나온 그 돈이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은 되는 거죠. 좀 더 설명해 드리죠. 금감원이요 이상 외화송금 점검 결과를 알려냈는데 이게 전했는데 은행권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7조에 육박하는데요. 은행 두 곳에서만 4조 원대입니다. 뭔가 이 외환 거래가.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통해서 홍콩, 일본, 미국,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 이거부터 좀 이상하네요. 이게 뭔가 나라가 막 여러 나라가 나와요. 대표가 갖거나 특수관계 법인에 보냈다. 대부분 물품 받기 전에 사전송금. 역시 뭔가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꼼꼼히 들여다봐서 이거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안 그러면 이 규모 점점 커지면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아무튼 금융당국이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